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50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 드디어 홍수미님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냉장 홍수입니다. 냉장 홍수.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제가 방송을 봤는데 댓글에 제 얘기는 하나도 없더군요. 아니 너무 다시 복귀해서 너무 반갑고 더 멍청해져서 왔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네. 술을 안 마셔서 못 마셔서. 네. 이참에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걸로. 네. 또 오늘 정명숙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서 새날 한라인 150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아닌 이슈인데요. 요즘 핫한 중고마켓이죠. 당근마켓에 떡볶이 무료 나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이야기죠? 이게 이 당근마켓에 이 뉴스가 나온 거는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본 건데, 이제 첫 영업하는 날 떡볶이 이제 많이 만드셔서 좀 남아서 당근마켓에 한 7인분 정도를 1인분씩 오시면은 무료 나눔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훈훈한 얘기다. 먹는 건데 남아서 이렇게 무료 나눔하는 거니까 훈훈하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시 뉴스를 봤더니 이 이후에 후속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1인분을 받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이가 넷인데 1인분으로는 안 된다, 더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난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으니 날 기다려 달라, 연락을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오늘 못 가니 내일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 당근마켓의 이 무료 나눔이라는 거의 취지가 같은 동네에서 나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남한테는 필요 있는 이런 거를 좀 하는 그 아주 훈훈한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굉장히 공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주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전 기사를 보고 훈훈하게 생각했다가 후속 기사 보고 깜짝 놀란 마음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선의를 너무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저도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데 무료 나눔 종종 하거든요. 뭐 이제 제 시사회 당첨됐는데 못 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무료 나눔 해드리는데, 그러면 보고 나서 저라면 덕분에 잘 봤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없으면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내가 못 가는 거 다른 분 드린 거지만 잘 보고 왔으면 어땠는지 이 정도 한마디 정도는 남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사연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사 자체가 또 지난주에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쓴 기사더라고요. 아무런 추가 취지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직한 받아쓰기였네요. 네네. 나름. 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가져온 이슈 아닌 이슈는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분 SNS 안 하시죠? 네, 저는 잘 안 하시죠? 해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보다가 이제 광고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클릭을 하면 인스타에서 봤던 광고가 페이스북에도 도배가 되고 비슷한 류의 광고가 계속해서 나와요. 또는 제가 뭐 포털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다. 그러면 또 그게 귀신같이 제 SNS에 광고로 뜹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광고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이고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요즘에 앱에 추적 금지 요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쓰는 정보 자체를 이 해당 업자한테 제공하지 않는 건데, 그런 기능들도 있고, 유튜브도 우리가 뭔가 영상 하나 보면은 그 관련된 영상이 이제 계속해서 추천에 뜨잖아요. 이것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이거를 유튜브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그런 기능들을 써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무리 온라인에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하지만 사용자한테 동의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 동의라는 게 막 가입할 때 이러저러한 정보들 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개인정보를 막 이용하고 그거를 기업의 이윤에 연결시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귀찮아서라도 사실은 안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데 저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쇼핑 같은 거 아이 쇼핑을 하게 되는데 뭐 다른 뉴스 검색을 하면은 걔가 만약에 옷이 거기 딱 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얘가 쫓아왔지? 그런 생각은 되게 짜증이 났었거든요. 사실 뭐 나를 추적한 것 같기도 하고 내 과거를 막 뭔가 애플의 추적 금지 요청. 네, 요즘에 어플을 업데이트하거나 하면은 그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부 다 누르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광고 다시 안 보기, 막 이런 식으로 전 볼 때마다 체크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광고는 떠.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린다고 할까? 요즘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좀 유망하다 그러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심리나 소비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뭘 보고 이러한 것들 검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하고 기법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소비자의 권리로서 또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쟁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을 하면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을 하면 그건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보를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쓰고 있다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네네. 수미님 아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약간 기분이 확 나빠진 게 내가 봤던 뭔가 나 혼자 몰래 뭔가 사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개인정보 도용하듯이 날 쫓아다녔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네, 다음 이슈. 노년 알바 노조가 있어요. 네네. 지난 4월 29일에 노년 아르바이트 노조, 일명 노년 알바 노조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OECD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이 또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처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70대 주로 이루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어떤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다 해서 그런 조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노년의 노동자분들에게는 관심을 조금 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노년 층에서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특히나 이거는 퇴직하고 나서 일은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안 되면서 그냥 알바처럼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어떤 보호 장치라든가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뭐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악습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떤 취미라든가 자신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그냥 뭐 어떤 소일 삼아서 일을 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다는 거는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제 또 다행인 것은 이 알바 노조를 또 만들게 된 것이 단순하게 어떤 노동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대변한다 이런 것보다 그런 분들의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또 좀 돌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서 조금 이제 저변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어느 날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멀어진 세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70대가 넘어도 사실은 굉장히 젊으시고 더 넓게 그 폭을 넓게 자기 생계를 책임지고 또 그 뭐 회사나 이런 걸 다닐 수 있는데도 아직도 이 사회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이 단체를 나라에서 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 여가부 이런 것처럼 고령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그것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아니 그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네네. 주연으로 출연한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네네. 있어요. 맞아요. 네, 바카스 아줌마라고 해서 그 노년인데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폐지는 팔기 싫고 폐지는 죽고 싶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런데 뭐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서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영화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해도 사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그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지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못 사는 나라 이제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쉴 수 있을 때 쉬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100세 시대라는 게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48년생이신데 일 안 하고 집에 계시면 엄청 힘들어하세요. 할 게 없잖아요. 딱히 여가가. 네. 근데 뭐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나가실 수 있으면 그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사회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저희가 다뤘던 사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이메일 작은생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느 날 매일 보는 유튜브에 느닷없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이름도 몰랐던 아이돌 그룹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4명의 처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1854일의 시간을 거슬러 역주행을 했고 마침내 음방 1위에 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감동적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최성봉이라는 청년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고아로 자라났고 5살 때부터 껌파리 등등 온갖 험한 일을 겪으며 살다가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하게 성악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너무 좋아서 성악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는. 그 당시 22살의 최성봉은 너무나도 맑은 음성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노래해 그 당시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게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요즘 흔히 말하는 지잡대를 나와도 거의 취직이 됐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잘은 모르지만 요즘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에, 가외에, 야자,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직을 위해 온갖 스펙 쌓기. 그리고 그래도 정작 대입과 취직이라는 좁은 문을 뚫는 사람들은 10분의 1.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어렵고 힘들게 견뎌내고 있을 겁니다. 국가가 이런 청년에게 힘을 주고 꿈을 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두 번의 실패 정도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지 할 만큼의 여유가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량진에서 밤새 불 밝히고 공부를 하는 청년들에게 수고한다고 어깨에 두드려주는 게 우리나라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몇 년씩 음방 1위는커녕 무대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브레이브 걸스에게 괜찮다며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게 우리나라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5살 때부터 껌파리를 했던 최성봉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며 손 내밀어주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나라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100이면 100 모두에게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테니 모두에게 안성맞춤인 정책이나 제도까지 기대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나라는 수익을 얻기 위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다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세금을 이만큼 남겨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궁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까를 궁리하는 게 나라이고 그런 거 하라고 공무원도 정치인도 있는 겁니다. 명예와 부의 취득을 위해 정치를 하고 공무원이 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의 영상을 굳이 보게 된 건 썸네일에 나오는 분의 해맑은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설 수 있는 무대가 국군 위문열차밖에 없었음에도 그 무대가 뭐가 그리 좋은지 너무나 밝게 웃으며 무대를 꾸미는 그분의 미소가 절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최성봉 군의 경우에도 그 청년의 노래를 들으면서 흘렸으리라 짐작되는 심사위원들의 눈물이 제게 그 영상을 보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그런 웃음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판검사, 의사 된 학생만 대우받는 나라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재주라 해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고 그걸로 제 밥벌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꼰대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먹고 살 걱정에 시달리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좀 더 활짝 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페미니 머니 청년들까지 편가르게 하려는 못된 사람들도 생각나고 해서 또 떠들어 봤습니다. 최소한 이 땅의 청년들이 장발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 네. 역시 좋은 글이었고요. 네. 뭐 기본소득 논의도 계속 되고 있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저는 그게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비 적어도 대학 등록금이나 대학 학비를 반값이 아니라 좀 확연하게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요즘에는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을 껴안고 그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급에서 몇 %를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써야 되고 몇 년이 지나야 그 대출을 다 갚을 수 있고 저는 운 좋게 한 학기만 받았는데 한 학기여도 그거 갚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뭐 몇 년짜리를 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대학에 와서 혼자 살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고시원에 산다고 하면은 그 고시원 월세나 아니면 뭐 보증금이 낮으면 굉장히 또 많은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되고 이런 환경들을 좀 개선을 하려면 학비를 좀 많이 절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절망이랄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대학 측들이 등록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데가 그대로 있죠. 네. 거의 뭐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거 뭐 PC방 요금하라는 건가요? 대학 당국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수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만 받아들였다라는 고객이죠, 고객.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이 교육 이념이라든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더구나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개교했던 학교들 다른 대학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고통을 분담하고 이게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원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우리 청년들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성공을 하려면은 고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뭐 검사 판사 돼야지만 된다는 게 이게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정부 몇십 년 동안 계속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고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문제잖아요. 교육이 완전히 싹 바뀌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 등록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재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나 아니면은 그 기술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유럽식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완전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괴로워하고 학생들은 괴로워하고 어른들도 고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같은 데서도 보세요. 뭐 의사나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 너무나 그 합당한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 부각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성공해. 이런 생각만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을 자꾸 심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지만 아무튼 사람들의 인식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바꿀 필요도 있는데 그 미디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기득권이니 이게 참 네. 쉽지는 않죠. 기득권의 고리를 완전히 풀어버려야지만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되겠죠. 네. 아니, 한동안은 교육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검찰개혁 얘기하고 언론개혁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개혁이라는 그 의제가 너무 좀 멀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때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메일이었고요. 또 다른 분들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가겠습니다. 묵향나는 사람님.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정부는 도덕성에 갇혀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 언론개혁을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인사로 몰아치고 언론은 세무조사로 몰아쳤으면 벌써 시스템 바꿀 수 있었다. 그랬다면 노통도 노회찬도 박원순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너무 화가 난다. 저들은 권력만 잡으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이익단체로 부려축적해 그 자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해가며 선거를 하는데 협치, 도덕성 이런 건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대선 지고 나서 제2의 노무현, 한명숙 등등 무수한 사람들 털리고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민주당도 정신 차리세요. 검찰 언론 눈치 보고 있는 의원들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 타겟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하브로님, 민주당은 국민이 밀어준 170석에 대한 힘을 제대로 쓰길 바란다. 엄중, 진중, 근엄 이따위 개소리 집어치우고 개혁 제대로 좀 해라. 양우송님,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은 여당에게 180석의 믿음을 준 것이죠. 사법계가 날뛰면 막으라고 행정과 입법이 존재하는데 입법이 제9시를 못하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미안함만 늘어납니다. 도대체 그들이 뭔 죄를 지었기에 아직까지도 저런 상황인지. 김브렌다님, 좌우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정경심이고 너고 조민이 내 자식이라면 4년형 및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언론이 총공격한다면 너는 괜찮아? 라고 주위에 조국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몰라, 관심 없어.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 진짜 나쁜 국민들입니다. 검사들은 물론이고요.
네, 김미투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든지 표창장권 꼭 조사에 밝혀야 합니다. 그걸 못하니 욕먹는 겁니다. 스노우 동키님, 최성애를 당연히 가만두면 안 됩니다.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혀와 모사가 사람을 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꼭 알게 해야 합니다. 이미수님, 낱낱이 밝혀내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해 위증자나 조작질한 자는 강력 처벌하여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수선아님, 최성애, 이런 자는 우리 사회의 악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쓰레기들이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최미애님, 검찰 살인범의 지문과 지문 조직이 덕지덕지 묻은 칼을 현장에 툭 던져놓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정 교수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우는 극악무도한 짓을 처하고 있는 중이다. 박영애님, 정경심 교수님 무죄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날이 빨리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답불님, 이 나라법이 고무줄처럼 누구한테는 최대한 늘려서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아예 가져다 재보지도 않는데 이게 뭐여? 선준화법 처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의혹도 당대표 되면 다 없어지는 건가? 권력을 쥐면 수사는 물 건너가는 건가? 네, 라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과 관련한 댓글들을 많이들 달아주셨고요. 역시 민주당이 힘있게 나가지 못해서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보궐선거 이후로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힘이 없다,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냐 라고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물러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주저하면은 지지자들이 진짜 너무 많이 떠나갈 것 같고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법들도 막 입법화되고 있고 입법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포털 관련한 그 포털 알고리즘 관련한 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법을 좀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 나온 최성애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거짓으로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뒤에서 일을 꾸민 것이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조금 또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댓글들을 보면 저희 진보 쪽 분들이 물론 쓰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진실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또 진보 유튜버 뭐 빨간아지나 이런 분들은 매번 거기 재판장에 가가지고 직관을 하고 알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언론에서 안 받아준다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언제부터 언론을 믿었습니까? 안 받아주면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던가 170석 이 많은 의원들 중에 항상 나오는 의원들은 몇몇 다른 뭐 한 100 몇 분은 뭘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궐에서 그렇게 실패한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성명 같은 거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밝혀진 내용들, 사실 1차 그 재판 판결문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들 투성이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가 밝혀졌잖아요. 일단 USB를 꽂았던 문제, 그 다음에 그 하드가 뻑이 안 갔는데 뻑 났다고 한 문제,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다음에 최성애 믿을 수 없는 그런 증인의 말들은 법원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이런 식의 성명들을 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삼권 분립을 한 게 동등한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라는 건데 왜 사법부에 끌려다니려고 하는지, 왜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독재다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공개 재판 하자고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볼 수 있게. 그렇게라도 170석의 힘이 진짜 대단한 건데 아직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니 참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취재하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배심원제로 바꾸거나 이런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판사들이
판사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판사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네. 적다고 해요. 그 자신들이 맡은 사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봐야 하는 사건 공판 기록이 이만큼이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보긴 보지만 그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 집중 포화를 받는 사건이라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일반 국민, 힘없는 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건에 과연 그 많은 공력을 들여서 뭐 사건 기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고민을 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건 집단 지성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능 출제위원들을 보면 거의 뭐 이제 한 달, 뭐 석 달 이렇게 가둬놓거든요. 문제 맞아요. 출제하라고. 핸드폰 다 뺐고 뉴스도 못 보고 밥도 배식을 해주고 외부와의 그런 연락이 다 차단이 돼요. 판사들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조중동란 안 보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건에 있을 때 돌아가면서 좀 가둬놓고 돌아가면서 언론에 가둬놓고. 차단시키고 네 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이제 판사들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심리적으로도 이 saram들이 배고플 시간 되면은 짜증이 나니까 그 좀 부정적인 또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또 좀 이제 이거는 뭐 재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영향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들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사들의 수를 좀 늘리던가 해가지고 그 일을 좀 줄여주는 방향에서 서로 나눠서도 하고 그러니까 개선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맞아요. 아, 참 답답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사법부가 불평등하다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급해 보입니다. 네. 계속 갈게요. 김동현님, 최강욱 의원은 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유죄여야만 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 되겠지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장관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손일사님, 그런데 윤석열은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많은 분야의 과외를 받고 있는 건가? 검찰 지원비 어디다 썼는지 정말 궁금하네. 다라쿠님, 한동훈의 전횡을 방치하고 과연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김호수 총장의 권위가 발휘될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한 법적 처벌이다. 한동훈이 가르쳐준 대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 시 핸드폰 비번 절대 알려주지 말고 혹여 검사가 조금이라도 신체 접촉하면 바로 뒷목 잡고 뒤로 누워버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동훈에게서 검찰 대응 방법을 배웠다. 검사가 옷깃만 스쳐도 바로 누워버리고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자. 네, 쿠운님. 청년들에게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득 격차를 줄여야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에 차이가 있을 뿐 소득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업의 규모와 네임 밸류의 차이가 있지만 소득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직업에 따른 삶의 질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대학에 꼭 갈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유능한 젊은이가 많아지겠죠. 채용정보 사이트를 보면 최저임금 언저리의 일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별 다르지 않은 소득과 혜택을 얻는다면 비록 몸이 힘들 일이라도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을 할 것이고 직업의 귀천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학벌 문제도 해결되겠죠. 정치인들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의사, 법률가 같은 고소득 전문직 혹은 아예 저소득 노동자밖에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실제로는 경력직, 전문직임에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중간계층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부동산이 서울, 강남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정치인들이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소득 격차를 줄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도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굉장히 엄청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의 여론몰이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잖아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저희가 진짜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 문제를 생각을 해도 사회에 나왔을 때의 이런 소득 격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벌 사회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격차가 정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격차가 좀 줄면 누구나 막 대학 가려고 애 안 써도 되고 네. 막 그 격차 때문에 사실은 더 막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매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가 뭐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논리처럼 일한 시간만큼, 일한 양만큼 받아가는 게 주고받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망하고 이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 한 끼 밥 먹으려면 그 비용이 얼마인데 최저임금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최저임금을 받는 애들이 나의 아이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그걸로 생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갈게요. 유제프님, 알고 있는 서울 공무원분이 한 말. 오세훈은 시정을 모른다. 올라온 결제 서류를 안 본다. 차라리 이명박이 낫다는 생각이다. 왜? 명박은 결제 올라오면 어디서 빼먹을 데 없는지를 찾기 위해 꼼꼼히 봤단다. 걱정은 겨우 1년인데 막 지를까 바란다. 뭐 이런 인간을 뽑았을까 한단다. 네. 이런 인간 뽑은 사람들 또는 뭐 투표에 나서지 않은 사람들 책임은 다 같이 지는 겁니다. 네. 김민주님. 레거시의 포털만 보는 내 친구 민주당 완전 비난하더만 LH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공무원들이 해왔던 비리가 터진 거지 민주당 비리는 아니라고 했더니 처벌도 제대로 않고 지들이 같이 해먹은 게 있으니 조사를 제대로 안 하겠지 라 생각하고 처벌할 법이 없대 했더니 180석 갖고 왜 처벌을 못해? 토차 외구당보다 민주당이 더 나쁘다고 깨끗한 척하며 더 헤쳐먹는다고 어쩔겨. 제나 지님. 고세금 고복지가 확실하면 증세가 왜 문제가 되는가? 결국 사람들이 세금의 쓰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세금이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증세 언급은 복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념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읽을까요? 네네. 김은경님, 우리는 기레기, 언론들 철저히 무시하는데 누구들은 김어준이 무땀씩 그리도 신경이 쓰이는 거냐? 두렵냐? 그런겨? 도적놈들이 진실이 두려운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런겨? 도적질 안 했으면 어준이가 두렵지 않을 텐데. 그리고 유재석과 어준이의 값어치 비교를 누구들 나름대로 해서 올려봐라. 누가 잘하나. 가성비 산출할 줄 알지? 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해봐야 딴소리 안 하지. 이원진님, 김의겸 의원님, 언론개혁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주최권 추진하신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대적 가치는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뤄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비티님. 최민희 전 의원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민주당 초선들은 이런 개혁적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열정을 보여주라고요. 배부팡님, 푸나님 말이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거짓 언론과 포탈 때문에 진 게 가장 큰 거죠. 너무너무 편파적인 이 쓰레기 언론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낭슬레님, 대구 MBC는 대구의 신천지 코로나 사태 때도 열의를 했었죠. 자랑스러운 언론입니다. 썬킴님, 새날님, 이거 조중동 아웃 이미지 퍼가도 되나요?
새날 커뮤니티 5월 4일에 게재된 이미지들 있었죠. 네. 허가도 되는 거죠. 허가세요.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용한다. 인용해서 갈라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인용하지 마라. 조중동 인용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네. 언론의 문제는 뭐 매번 언급하지만 심각하고 포털도 마찬가지고 다행인 거는 그나마 포털에 대한 뭐 규제라거나 어떤 자정적인 목소리, 자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한강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언론 기러기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취재를 안 하고 자기네 뇌피셜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렇단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정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 딱 삶에 내 자식, 내 친구,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6월의 기영님,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회사 전부 다 맞았는데 멀쩡하게 다들 잘 근무하고 있음. 그거 무서워서 백신 못 맞을 거면 교통사고 무서워서 어찌 차 타고들 다니시는지. 김영채님, 배우자가 약국 종사자라 2, 3일 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했습니다. 부럽더군요. 접종 전 부작용 걱정하길래 그 얘기에 화도 나고 가짜 뉴스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 모습 보며 언론 참 대단하다 느낍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 생각한다는 걸 느끼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이요? 배우자, 약국 동료들 개인차 있으나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재난 문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 안내 오길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방송 보고 방법을 알았으니 저도 대기자 신청하렵니다. 좋은 정보와 방송 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약해서 네네. 노쇼. 네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포털에 코로나19 백신 예약이라고만 쳐도 사이트가 나오는데 정확한 사이트 이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에요. 그냥 백신 예약만 쳐도 사이트가 바로 앞에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 해당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에 가면 그 의원 찾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한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병원에서 그 접종을 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대기자 명단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름이랑 연락처를 남기시면 네, 순서에 따라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화요일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에 맞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하고 목요일에 가서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비용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비용 무료입니다. 네, 국가에서 백신 접종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맞으실 수 있고요. 1차 접종이 끝나니까 바로 또 이제 2차 접종일은 언제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7월 22일에 맞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11주 간격 두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까지 간격을 두고 2차 접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노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백신이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면 예비 등록하시고 네,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봤는데 저는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뭐 열도 안 났고 뭐 다른 그런 증상 같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저도 주위에 맞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대체적으로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셨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갔을 때도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운경님, 언론의 기사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문 대통령님이 백신에 관련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목하님, 언론 분명히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라도 직접 나와서 소통해 주세요. 하루
하루 2명 확진자 나오는 뉴질랜드는 오후 4시면 총리가 매일 장관들 데리고 나와 직접 브리핑합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이것마저 가짜로 보도할 순 없겠죠. 지금은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서 죽어라 일만 하면 뭐예요? 국민이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하면 뭐하냐고요. 그리고 여당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요.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체할 것 같네요. 네,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관련한 브리핑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합니다. 매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사실 대통령님이 나와서 발표를 해도 매일 하면 안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언론들이 나서서 너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나서서 벌금이라거나 뭐 이런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 않나. 이건 방역 방해 행위거든요. 이런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자면 5월 6일부터 70세 이상 분들이 이제 그 백신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예약을 해서 빨리빨리 맞아라. 왜냐면 어르신들도 기저질환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다니까. 저희 엄마는 생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항상 건강에 민감하신 분이라서 독감 주사도 항상 매번 맞고 하시는데,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야 혈전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아빠랑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진짜, 뭐, 엄마도 확률 이런 걸 얘기해줘봐야 이거는 뭐, 언론이, 그래서 정말 그 언론들을 제가 막 고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만약 부모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질 건지. 그렇죠. 뭐, 징벌적 형벌 이런 거 문제 아니라, 진짜 부모님 이번에 1차 못 맞으셔서 코로나 걸리시면 저 진짜 고발할 겁니다.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부모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네, 수미님 부모님이 한나인만 보시고 새날 안 보시나 봐요. 저희 부모님은 TV조선 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하진 않잖아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당연하다고 믿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팩트 체크 해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짜 바로바로 과태료 물리고 벌금을 물려야 맞아요. 선한 피해자가 안 나타나죠. 제일 아니에요, 컸던 진짜. 그 네. 불안이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캐나다에서 백신 맞고 죽었다는 그 뉴스를 보시고 더 불안이 또 크게, 무슨 캐나다에서 그 사람 한 분 돌아가신 게 백신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뉴스를 막 일면에다가 내니 얼마나 어르신들이 불안감이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이 새날 꼭 보게 하겠습니다. 네, 이미선님.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새날 애청자입니다. 영국은 70대에서 40대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끝나고 2차 시작했어요. 군인, 경찰, 의료진, 장애인, 양로원 계시는 분들은 다 화이자 맞았고요. 여기도 화이자 부족합니다. 30대 이하는 모더나 맞는답니다. 아무리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접종 안 해서 코로나 걸리고 공동체에 옮기고 약한 사람들 걸려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부작용 있더라도 백신 맞고 많은 사람들 면역 생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일이라는 건 기레기도 국짐도 다 알 겁니다. 영국 언론은 아스트라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 기레기랑 국짐의 국회의원들이랑 백신 접종하면 위험하다, 정부가 무능해서 화이자 못 갖고 와서 아스트라 맞춘다라고 하는 유튜브 또라이들 때문에 화가 뻗칩니다. 여기서는 저도 남편도 주위 사람들도 아스트라 1차 맞고 10시간 지난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한, 피곤함, 두통 등으로 하루 이틀 아프고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니 백신 맞고 아팠다고 보상 신청해서 몇몇은 보상을 받았다고 나오더군요. 기레기들이 부작용 있다고 난리치고 불안감을 조성하니 정부에서 보상 약속을 했나 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해주지 말고 코로나 걸려도 그냥 치료도 해주지 말고 알아서 나으라고 해야죠. 기레기, 국짐, 일베 또라이 유튜버들 다 백신 접종해주지 말고 치료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정부의 방역 정책을 트집 잡고 방해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지켜줄 필요 없습니다.
네. 백신 맞고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것도 가짜뉴스인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런 아직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이 나간 게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근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맞아 보니까 그 플라시보 효과가 역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뭘 강의를 듣는데 졸려요. 근데 백신을 맞았어요. 이거 백신 맞아서 내가 졸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저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그냥 지금 졸려. 혼나야겠네. 백신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다. 맞아요. 정말 그 아무렇지도 않은데. 플라시보 효과 네. 반대가 노시보 효과거든요. 네네. 좋은 약을 갖다 줘도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하면 그게 안 먹히는 거죠. 네네. 좋은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조차도 이러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들 진짜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과도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들 건강하게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에서 탈출해야죠. 이승송님. 농협과 도메인, 중도메인, 연합펀드, 포장거래, 최악의 카르텔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유통구조의 횡포 맞은 독점으로 집단적인 도둑놈들을 양산했네요. 국가의 묵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상실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 농협 적폐, 가락시장 중도메인, 경매 적폐 등 공무원들의 적폐가 심각한 상황이네요. 농산물 유통 개선이 시급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 처리해야 합니다. 정말 정책 개선에 대한 할 말이 많은데 도지사, 국회, 농협,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등 농업도 이제는 기업입니다. 소농민, 임대농, 청년농부 등 힘없는 농민만 그들의 밥줄일 뿐입니다. 경매사와 중도메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전국적입니다. 방송이 잠입 취재하면 볼만할 겁니다. 푸나님, 제가 농산물 경매제도 폐단을 10년 전부터 말하고 정부 정책 개선도 10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농업에 관련된 공사 종사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특히 농민만 죽이는 정부 정책 개선책 수도 없이 많지만 장관을 어정쩡한 인물로 앉혀놓고 값이 비싸면 수입하고 싸면 갈아엎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안지민님, 국민들도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유통업자 배불리는 형태네요. 네, 그 치솟는 팥값 관련해가지고 유통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고향이 곡성인데 곡성에 멜론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이제 멜론 농사를 지으시는데 네. 이거를 농협에 거쳐서 팔면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직거래를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는 판매왕이었거든요. 멜론을 제가 막 100박스 넘게 팔아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손실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신 건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농사를 안 지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 멜론 박스 하나당 농협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그게 이제 뭐 유통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고 하면은 가격이 더 붙고 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멜론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사 먹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멜론 값이 장난 아니게 치솟아서 나는 이제 멜론을 못 먹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전 이 방송 새날에서 나온 이 파 방송만 보고 파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흥분을 해서 병원에서 뛰쳐나올 뻔했는데 지금 멜론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진짜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멜론도 그랬군요. 근데 거의 모든 농수산물이 대체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 피해는 2배가 올랐어요. 소비자가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올랐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 농부들한테 가거나 돼지값도 마찬가지잖아요. 축산업자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손봐야 됩니다, 진짜. 네, 심각하네요, 진짜. 네. 예, 전승희님, JYP 팬이에요.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고급진 언어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언어의 마술사. 화이팅! 유진영님,
문 대통령께서 엄청 잘못하셨네. 밥을 먹자고 하니 싫다고 하지요. 고래고기 먹자 했으면 냉큼 콜 했을 텐데. 크크크. 이인수님, 저런 자가 판사 출신이라니. 어째 판사들 본 모습이 이거겠죠? 주호영도 판사 출신,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김기현도 판사 출신. 이게 국진당의 본 모습. 세금으로 나가는 1,000만 원 넘는 국회의원 월급이 너무너무 아깝네요. 네, 바다님. 한전 민영화 하면 우리 전기요금 폭탄 맞아요.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마라. 의료, 한전, 철도 등은 민영화하면 안 돼요. 박동선님. 신상철님 공개한 내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이 실종되었음이 확실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보다 그 진실을 덮는 자는 더 악질입니다. 천벌을 받아야 할 놈들. 장현성님. 우리 마늘도 새날 같이 듣더니 이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게 됐다고 구독 누르네요. 새날 파이팅. 네, 장현성님 아내분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새날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오직 공감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남자친구와 현재 3년째 연애 중이며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정다감하고 착하고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남자친구이지만 여사친이라고 하죠. 제 남자친구는 여사친이 좀 있는데요. 많은 건 아니고 5명 정도? 대학 시절부터 친한 여사친들이라고 하며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끼리 자주 만나고 제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와 여사친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렇게 우정을 이어갔었는데 저와 사귀고 난 후에는 주말에는 저를 만나고 평일에는 일을 하다 보니 만나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랑 데이트할 때 연락을 하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카톡 화면이 켜져 있을 때 보이는 여사친들과의 카톡. 제가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검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 확신할 순 없지만 마치 여자친구인 저와 연락하는 것처럼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매일 연락하는 친구들처럼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렇게 카톡을 많이 하지 않던데 여자분들이 친한 친구들이랑 수시로 매일 연락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남사친이라 칭하는 이성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연인이 생기면 자연스레 이성 친구와는 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기 전이라 제가 그 우정을 갈라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남자친구에게 여사친들과는 연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니 싫다면서 본인은 친구들과 인연을 끊고 싶지 않다고 신경 쓰지 말라면서 결혼해서도 본인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하는 걸까요?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남자친구분 네. 크게 여자친구하고 연애하는데 그렇게 무리 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난 결혼해도 여자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면 여자친구들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무리 안 주는 산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수민님 말처럼 결혼하면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거든요. 안 놀아줍니다. 네. 여자친구들이. 저도 유부남 친구 남자 안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착하다고 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준다고. 네네. 그거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사친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여자 사람 친구들이 많은 그런 남자들은 여자 사람 친구들이 계속 잔소리하고 조언을 하거든요. 네네. 너 그러면 안 돼.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남자친구가 된 거예요. 남자친구분도 성향이 약간 이렇게 다정당하고 여자들하고 잘 네. 이성으로서 말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도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 쓰신 분이 그냥 좋은 여자친구들을 자기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인생의 친구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 같고 좋은데요. 너무 맞아요.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같이 친해지면 가장 좋죠. 그렇죠. 맞아요. 네. 결혼해서 뭐 40, 50 뭐 이렇게 돼서 애들도 낳고 살다 보면 더 친해지는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결혼 전인데 지금 친구를 끊으면 축의금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자 그 친구라는 게 뭐 한 사람이면은 조금 이게 때려 죽여야지. 신경이 쓰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여러 명이고 맞아요. 하면은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아 그런 요즘에 밸런스 게임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여사친과 네. 단둘이 술을 먹는 남자친구와 그다음에 전 여자친구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남자친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친구들끼리 굳이 이거를 떼어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렇죠. 그 친구 사이가 더 막 돈독해지려고 해요. 전 그냥 신경 안 쓰시는데. 여자친구와 술을 먹는 거와 여사친과 1박 2일. 아씨. 네. 그 어쨌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그냥 안 쓰시는 게 그렇죠.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고요. 신경 네. 쓸 일도 아니고 사실은.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막 진짜 보는 앞에서 계속 연락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마다 주말에도 이런 뭐 자기 안 만나고 딴 그런 게 여사친들 만나러 가면 또 문제가 있고 서운할 네네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요. 네. 연애하는 기간이니까 네. 또 자기와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지금 이분에게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부.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심각해서 이런 걸 올렸을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또 거기에 몰입하시면 이게 또 감정 싸움도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쓰세요. 아니 신경 끄세요. 네. 아까부터 밸런스 게임 때문에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새날 한라인 150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이메일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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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